안녕하세요. 조사방 굽는 10주차 강의입니다. 제가 이제 사이버 캠퍼스에 올렸지만은 몇 가지 공지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수업 자체가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 컴퓨터 통계 기초를 배우고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게 학습의 목표니까, 전산실에 언젠가 한번 와야 되는데, 마땅치 않았어요. 역시 이제 코로나 상황하고 연동돼 있었죠. 근데 지금 11월 초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왔고, 물론 이제 지금 보니까 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2차 웨이브, 2차 물결이 와가지고 지금 다음 주면은 거의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 5천만 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5천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인구죠, 거의. 우리나라 인구만큼 확진자가 많은데 다행히 한국은 조금 진정세가 있어가지고 1단계로 떨어졌고, 그래서 학교 방침도 강의실에 2분의 1을 채우는 조건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지에서 올렸다시피 A, B조, 우리가 27명인데 두 개조로 나눠가지고 11월 12일부터 A조부터, 그러니까 12월 12일은 A조, 11월, 그러니까 11월 12일은 A조, 그 다음에 19일은 B조, 그 다음에 26일은 A조, 그 다음에 12월 4일인가 봅니다. 12월 4일은 B조. 이런 식으로 교차로 이렇게 성의교정 강의실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11일, 12월 11일은 중간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테이크홈 이그잼으로 보는 거죠. 테이크홈 이그잼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의만 온라인 강의로 하고요. 다음부터는 강의실로 오시면 된다. 즉 성의교정 전산실로 오시면 된다. 그러면 누가 A조고 누가 B조냐? 이거는 궁금하실 텐데 그냥 제가 학번에 따라서 딱 반땡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 캠퍼스 들어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가 A조다 그러면은 A날 12월 12일, 26일 날 오시면 되고, 내가 B조다 그러면은 19일, 12월 4일 날 오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A조지만,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이 제가 들어보니까, 40명 수용하는 자리래요. 그러면 이제 20명까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20명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희가 14명씩 이렇게 쪼갰거든요. 그러니까 더 올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방역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A조는, 해당 조는 반드시 오시고, 다른 조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조금 현장에서 듣고 싶다고 하시면은 수업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그 강의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참석하지 못한 조는 그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 동영상은 계속 올라오는데, 지금까지 동영상은 제가 혼자 여기서 원맨쇼를 계속 떠드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 12일부터 이 동영상, 이때도 강의를 계속 찍는데, 만약에 A조가 참석하면은 B조는 동영상으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더. 11월 10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7시부터 특강이 있습니다. 특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건데, 이건 뭐냐면은 학부랑 대학원, 행정대학원 학생들이 대상을 하는 건데, 고려대 안문석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문석, 지금 명예교수님인데, 명예교수님께서 특강을 하십니다. 주제는 4차 혁명과, 4차 산업혁명과, 행정, 이런 주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학계의 원로, 학계의 어떤 석학을 모셔가지고,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어차피 이때 수업이 있으시잖아요. 수업이 있으시니까, 제가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혹시 오프라인 나오시면은 이때 수업 시간을 조금 할애해달라고 부탁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오셔서. 이것도 역시 성의교정에서 하니까 학교에 오셔가지고 직접 강의를 들으셔도 좋습니다. 혹은 힘들면은 줌으로 실시간 중계하니까 둘 중에 선호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공지했는데, 첫 번째 수업 진행 방식과 두 번째 다음 주 수요일 날 있는 특강에 대해서 강의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 혼자 원맨쇼 하는 것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 거죠. 그리고 드디어 얼굴 보면서 실제로 정말 인간답게 정말 오프라인,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죠. 오늘 강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모집대에 대한 추정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통계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샘플을 갖고 있고, 이 샘플을 갖고 모집단, 이른바 파퓰레이션을 추정하는 방식이 이게 바로 통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통계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우리 통계를 갖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국민 전체의 여론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여론조사의 원리는 뭡니까? 샘플을 뽑아서 1000명이라든지 하여간 몇 명을 뽑아서 이 지표를 갖고 요 샘플의 값을 갖고 그게 스태틱스라 그랬죠. 이걸 갖고 모집단 전체 국민의 여론이 뭔지를 추정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추정의 개념입니다. 추정의 개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샘플 값을 갖고, 즉 통계 값을 갖고 스태틱스, 통계 값과 어떻게 모집단의 진짜 값을 우리가 추정하는가가 이게 통계의 원리인데, 통계의 어떤 목표인데, 모집단의 값을 추정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뢰 구간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말할 거고, 또 한 가지 방식은 가설 검증 방식이 있습니다. 가설 검증. 그러니까 모집단, 통계 값을 갖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것이 이른바 인퍼런스, 추정이라는 개념인데, 이 모집단을 추정할 때 방식이 신뢰 구간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가령해서 역시 여론조사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10월 넷째 주에 대통령의 여론 지지율을 가령해서 43%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43%는 사실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정합니까? 추정할 때 여론조사로 갤럽 같은 데 추정해가지고 43%가 만약에 이게 43%가 아니라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여기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40%가 나왔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여론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렇게 추정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46.9에서 43.1 사이에 있다고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딱 40이라고 딱 추정하는 거는 이것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입니다. 포인트 찍는데 포인트로 딱 찍으면 틀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갖고 이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36.9부터 43.1까지 사이에는 43.1 실제 모집단 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구간을 갖고 모집단의 값을 추정하는 게 신뢰 구간 방식입니다. 그죠? 다음 주에 얘기할 가설 검증 방식은 뭐냐면은 연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른바 연가설, 즉 연가설을 세운 다음에 연가설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현재 여론은 43일 것이다 가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각하는 대립가설에서 이것을 기각하는지 기각하지 않는지를 갖고 하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이런 방식이 거세 검증 방식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집단의 값을 추정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신뢰 구간 추정과 이렇게 범위를 추정하는 방식과 가설 검증, 즉 연가설을 세우고 연가설을 기각하는 방식으로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방식을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이 방식에 대해서, 신뢰 구간 방식에 대해서 오늘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는 신뢰 구간 추정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신뢰 구간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중심극한 정리와 정균포의 성질이라는 이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의 포괄성과 정확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강의는 사실 제가 예전에
대통령 여론조사를 이해하는 방식을 설명할 때 사실은 한 자락 깔았던 얘기예요. 제가 오늘 강의를 예상하고 처음 들으면은 헷갈리고 복잡할 수 있게 느끼실까봐 쉽게 와닿는 평상시에 접하는 여론조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때 강의를 떠올리시면은 오늘 강의를 이해하기 되게 쉬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이제 모집단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신뢰 구간, 컨퍼던스 인터벌이라는 개념인데,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우리가 물속에 물고기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속의 물고기를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물속의 물고기를, 모집단의 어떤 값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모집단의 값입니다. 이게 모집단의 값입니다. 모집단의 뭐 평균이랄 수도 있고, 모집단의 어떤 값이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모집단의 값이죠. 그러면 이 모집단을 맞힐 때, 물고기를 잡을 때, 왼쪽 그림처럼 작사를 던져서 잡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른쪽 경우처럼 그물을 던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경우가 물고기를 잡을 확률이 높습니까? 당연히 그물을 던지는 쪽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컨퍼던스 인터벌, 즉 신뢰 구간 추정이라는 거는 바로 그물을 던지는 방식입니다. 즉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집단의 뮤를 추정할 때 딱 뮤 다시로 딱 포인트 하면은 추정이 틀리거나 맞출 확률보다는 틀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추정할 때 이렇게 딱 포인트로 추정하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어떤 값을 줘가지고 이 모집단의 값은 여기서부터 A서부터 B까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그물을 던짐으로써 사실은 이 모집단을 포괄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뢰 구간 추정의 의미입니다. 즉 왼쪽처럼 이렇게 작살로 고기를 잡는 것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랍니다. 즉 딱 그 한 점을 추정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틀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다 그물을 던지듯이 넓은 범위로서 추정해내는 거죠. 이게 컨퍼던스 인터벌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저도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 같아요. 이런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이 신뢰 구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건데 첫 번째는 중심극한 정리라는 걸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심극한 정리는 기억이 가물가물할 텐데요. 먼저 말로 설명해 볼게요. 중심극한 정리는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모집단의 어떤 값이었습니다. 이걸 추정하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실제 갖고 있는 건 뭡니까? 모집단을 직접 조사할 수 없으니까 샘플들을 갖고 있죠. 이 샘플들을. 이게 이른바 우리가 샘플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단 원 샘플을 갖고 있지만 실제 이론적으로는 다수의 샘플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뮤라고 하면은 이 모집단의 평균을 뮤라고 한다면은 이 샘플 하나의 값, 요 x바, 샘플의 평균을 x바라 그러죠. 요거는 요것과 일치하지 않지만은 요 x바는 x바를 일치하지 않지만은 실제 이론적으로는 다수의 샘플링을 했으니까 요거의 평균값들, 요 샘플 하나하나의 평균값들의 분포는 역시 그것 자체가 정균포를 그리게 되고 요 샘플들의 평균값의 평균값, 이게 이제 요 값이죠. x바죠. 이게 요것은 거의 뮤와 일치한다는 개념 아닙니까? 이게 바로 중심극한 정리라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중심극한 정리, 즉 샘플의 샘플들의 평균 값들이 다시 그러니까 정균포를 그리고 그것의 평균값은 뮤와 일치한다. 즉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한다는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샘플의 x를 통해서 이 모집단의 값을 추정하는 거죠. 이게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그죠? 알 듯 모를 듯 기억나시죠? 제가 설명드렸던 것. 제가 그때도 했듯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뮬레이션을.
이걸 한번 보시죠. 이걸 보면 이제 중심간 정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모집단이죠. 우리가 이제 알고 싶어 하는 모집단이죠. 여기가 이제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이죠. 모집단의 평균은 지금 0입니다. 0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은 가설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걸 몰라요. 모집단의 값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오직 요 샘플값만 알고 있죠. 샘플값만 알고 있죠. 하나의 원 샘플을 뽑았더니 이 샘플은 평균이 뭐 0 근처에 있지만 딱 0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규포도 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가져간다는 겁니까? 이것 외에도 2 샘플, 3 샘플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 샘플들의 이 평균값을 다시 정규분포를 그리는데 이 샘플들의 평균값들의 이 분포가 정규분포를 그리는데 그것의 평균이 거의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집단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거 조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제가 강의록에다 해놓은 링크를 따라가서 재미삼아 해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파퓰레이션의 이게 분포로 한 겁니다. 분포가 커지면은 넓어지죠. 분포가 작아지면은 이게 좁아지죠. 그죠? 요건 뭐냐면은 샘플의 크기입니다. 샘플의 크기라면은 보십시오. 샘플이 정규포를 그리죠. 샘플이 크기가 작아지면은 좀 벙벙해지죠. 그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샘플의 크기를 크게 하면은 100개짜리 샘플이 여러 개 있다고 하면은 이게 좁아지는 거죠. 즉 샘플의 크기가 커지면은 원 샘플, 하나의 샘플의 값도 정규포를 그리고 그것들의 분포들도 굉장히 분포가 분포가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샘플 크기가 작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밋밋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는 이제 요거 X바들의 분포잖아요. 이것도 넓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샘플의 크기가 커지면은 분포가 엄청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처럼 엄청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값을 통해서, 즉, 샘플의 분포의 평균값을 통해서 모집단의 값을 추정하는, 그러니까 거의 근사해진다. 모집단의 평균과 거의 근사해진다. 이게 중심간 정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중심간 정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직접 이 강의 끝난 다음에, 강의록에 있는 링크를 따라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또 다른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직접, 이 시뮬레이션은 직접 중심간 정리를 바로 보여주는 건데요. 실제 보시죠. 요거는 모집단의 정균포를 그리고 있고, 평균을 제가 0과 스탠다드 디비전을 20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0이고, 이렇게 좁게 하면 이게 좁아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좁아지죠. 근데 그냥 임의상 그냥 20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집단은 이제 평균이 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분산이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포를 그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값을 지금 우리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는. 그죠? 어떻게 추정하느냐? 샘플링을 하죠. 샘플링을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샘플링을 할 때 샘플 사이즈를 먼저 10을 해봅시다.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거죠. 그리고 샘플의 넘버는 많은 거죠. 그러면 샘플은 우리가 200개를 했으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샘플 사이즈가 0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밋밋한 값이 나오죠. 밋밋한 값이 나온다.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분포가 이렇게 정규포를 그리지 않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 평균들의 디스트리뷰션, 즉 분포는 이런 값이 나오죠. 즉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모집단에서의 평균이 뭐였죠? 0이었죠. 근데 이거는 0을 조금 비껴가고 있죠. 0.03. 정확하게 맞지 않은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샘플 크기가 작아서 그래요. 다시 샘플 크기를 한번 크게 해봅시다. 여기서 샘플 크기를 500으로 해보세요. 500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퓰레이션은 그대로고 500으로 하면은 500으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샘플 사이즈를 500으로 하고
보면은 디스트리뷰션이 거의 근사하죠. 그죠? 그리고 샘플도 그 샘플 개수가 많으니까 거의 분포도 거의 정규분포를 그리고 그리고 이것들의 분포도 거의 0이었는데 0.01이니까 거의 근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샘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는 이런 거죠. 즉 중심극한 정리라는 건 뭐냐면은 샘플의 값의 평균은 샘플의 평균 값의 평균은 즉 모집단의 평균과 거의 일치한다. 이런 걸 통해서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요거 아까 그 시뮬레이션 했던 거니까 한번 실제 공부하실 때 한번 눌러보면서 한번 해보시면은 중심칸 정리를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번 냈는데 요 문제 한번 맞춰보세요. 모집단의 요 파퓰레이션의 모집단의 평균이 10이고 요런 모집단이 요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평균이 10이고 그다음에 시그마 즉 분산이 표준 편차가 7인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그러면 질문. 모집단에서 100개의 샘플을 무작위로 추천한 건 어떤 거겠습니까? 요 모집단에서 100개의 샘플을 추천한 건 어떤 거겠냐는 거죠. 100개의 샘플을 갖고 오면은, 요 모집단에서 100개의 샘플을 갖고 오면은 거의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 이거는, 거의 모집단과 비슷해지겠죠. 그죠? 요게 모집단입니다. 요게 지금 모집단입니다. 요게 실제 모집단의 모습은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모집단에서 100개의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한 건 뭐냐? 그러면 100개 정도의 샘플을 갖고 오면은 거의 모집단과 유사해지니까 B가 되는 거죠. 이거는 B인 거죠. 그죠? 그리고 샘플의 크기가 7인 100개의 샘플의 평균의 분포. 그러니까 샘플을 갖고 오는데 그 샘플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100개의 샘플의 평균의 분포. 샘플의 평균은 거의 정균포를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겠죠. 근데 샘플 크기가 작으니까 정균포가 좀 모자른 요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A입니다. 이번에 샘플 크기가 49개예요. 49개고 그런 샘플을 100개 갖고 왔고 그 평균의 분포다. 그러면은 정균포를 그리니까 이건 C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각각 이게 1번, 2번, 3번인데 각각의 중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요거는 B, 요거는 A, 요거는 C라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답이 나오는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100개의 샘플을 갖고 오면 거의 이 모집단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모집단과 가장 비슷한 모양인 건 요거. 그리고 샘플 크기가 작은데 샘플의 평균의 분포니까 샘플의 평균의 분포는 거의 정균포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아니면 여기인데 샘플이 작으면은 정균포가 약간 뭉개지죠. 그러니까 이 모양 이게 A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49개는 충분히 크기 때문에 완연한 정균포를 그리니까 이건 C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중심극한 정리가 뭔지 이해했다고 보면 됩니다. 한번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혼자 공부하실 때 한번 풀어보시죠. 그리고 이 신뢰구간 추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정규분포의 성질입니다. 정규분포의 성질.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구간 추정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CTL 중심극한 CLT Limited Central Limited Theorem CLT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정규포의 성질을 알면 됩니다. 정규포의 성질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눈을 시켰어요. 정규분포는 항상 중심이 이게 이제 평균이고
이제 이게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는 모집단일 경우에는 뮤로 나타내고 표준 편차를 나타냈는데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2 시그마가 되는 거죠. 여기는 3 시그마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시그마가 되고 마이너스 3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정규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분포형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요 시그마, 그러니까 양쪽 1시그마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만큼 벌어지면 68%를 포괄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정규분포는 이게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 사건의 경우의 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는 이게 100%거든요. 이쪽은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퍼센테이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전체는 100%인데,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1시그마만큼 범위에 있는 것은 68%, 어떤 경우의 수 68%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을 중심으로 2시그마만큼 벌어지면은 이거는 모든 경우의 수의 95%가 이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3시그마만큼 벌어지면은 훨씬 넓으니까 99.7%만큼 포괄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균포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모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의 평균을 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샘플을 했는데 우리가 얻은 평균이 x바예요. 그죠? 그러면 아까 중심간 정리에 따라서 이 x바들의 분포 자체도 정균포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 뮤를 이게 평균값이 거의 뮤와 x바는 일치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바라고 모집단의 평균은 x바, 뮤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죠. 근데 이러면 틀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추정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샘플들의 평균값들의 분포도 정규분포를 그리니까 이걸 이 중심간 정리의 이 값과 정규분포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포는 사실은 뮤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딱 뮤는 x보다 딱 포인트를 하지 않고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범위를 지정합니까? 만약에 x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만큼 있으면은 이거는 정규분포의 성질에 따라서 68% 정도의 확률로 뮤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x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만큼 있다면은 역시 정규분포의 성질에 따라서 95% 신뢰 범위 안에 있다고 보는 거죠. x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만큼 있다면은 이거는 거의 99.7%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걸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95% 신뢰 수준을 보통 선호하니까 이 수준에서 하니까 x바 추정할 때 x바에서 그러니까 뮤의 위치는 x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만큼 즉 요쪽 정도의 범위의 뮤가 있다고 우리가 추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confidential interval 즉 신뢰 구간 추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 2시그마 혹은 1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요거를 우리가 오차범위라고 얘기합니다. 오차범위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오차범위 즉 오차범위란 이런 얘기죠. 실제로 파퓰레이션은 뮤예요. 파퓰레이션 평균은 뮤예요. 근데 우리는 x바로 중심간 정리에 의해서 x바가 뮤랑 거의 일치하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딱 찍기는 애매하니까 오차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죠. 이 시그마만큼 되게는. 그러면 이게 95% 신뢰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이 90% 신뢰 수준, 이 시그마가 95% 신뢰 수준을 갖는 건 바로 정규분포의 성질에서 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선생님들이 제가 설명한 걸 잘 이해했는지 제가 보기 위해서 문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 그림 잘 아시죠? 이 그림 뭡니까?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림입니다.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림이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24쌍에게 커플에게 물어봤더니 이 중 64.5%가 키스할 때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얼굴 오른쪽으로 돌린대. 표준 오차는 4%라고 얘기했어요. 120쌍은 샘플이죠. 64.5%가 키스할 때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려요. 남자도 돌리나요? 저 여자가 돌리죠. 여자가 이렇게 싹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표준 오차가 이거는 제가 말했던 시그마죠. 표준 오차가 4%예요. 4%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럼 오차 보면 어떻게 됩니까? 95% 신뢰 수준이면 실제로는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그래서 64.5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니까 8이 95% 신뢰 수준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110쌍을 조사했지만은 실제 110쌍을 조사해서 64.5% 플러스 마이너스 8% 정도의 사람들은 95% 신뢰 수준으로서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린다는 거지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이 범위를 통해서 실제로는 모집단 전체 사람들이 키스할 때 오른쪽으로 돌릴 확률이 얼마인지를 사실 추정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건데 그러면 문제 한번 보시죠. 샘플 크기를 늘리면 표준 오차가 줄어든다. 그쵸? 그때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샘플 크기를 아까 시뮬레이션 봤듯이 샘플이 작으면은 평균 X바의 분산이 커졌잖아요. 근데 샘플 크기를 늘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됐잖아요. 즉 표준 오차가 줄어드는 게 맞죠. 이건 맞아요. 90% 신뢰에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비율의 오차 범위는 8%다. 오차 범위는 뭐였죠?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이니까 2 시그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그마가 4였으니까 8%가 맞죠. 맞단 말이에요. 90% 신뢰에서 오른쪽으로 고개 돌리는 비율은 64.5 플러스 마이너스 4 아니죠. 여기는 오차 범위가 들어와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해야죠. 그러니까 8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틀렸죠. 3번 틀렸어요. 99% 신뢰 수준에서는 오른쪽으로 돌리는 비율은 10이다. 그렇죠. 3시그마인데 여기가 시그마가 4였으니까 4, 3, 10이 맞죠. 이건 맞죠. 틀린 것은 3번입니다. 3번이 틀렸어요. 그것은 3번 틀림.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응? 그러니까 요 문제를 곰곰이 아까 냈던 1번 문제랑 2번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를 완전히 내가 풀 수 있으면은 제가 설명했던 중심극한 정리랑 정규분포의 성질을 완전히 이해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x의 값을 갖고 요 x바의 값을 갖고 실제 알고 싶은 파퓰레이션의 뮤를 추정하는 것은 두 가지 원리, 중심극한 정리와 요 정규분포의 성질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거다. 이 x바가 나오는 거는 CTL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딱 x바가 뮤다라고 하는 건 애매하니까 정규분포의 성질을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를 주고 이 시그마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니까 이거는 99% 신뢰 수준이라 95%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극한 정리랑 정규분포의 성질 두 개를 결합해서 우리가 어떤 모집단의 값을 이 범위로 그물을 치듯이 범위로 추정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걸 이해하면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여론조사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겁니다. 지금 미국 대선도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해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는 한국 대선도 이해하시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 선생님들께서 제가 설명한 거를 이해했을까 못했을까 자기도 궁금하잖아요. 모르면 내가 알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제가 문제를 두 개를 냈으니까 문제 1과 2를 냈으니까 이걸 풀어보시고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셨으면 아 내가 그러니까 신뢰구간 추정을 알기 위한 이론적 기반 그 중심극한 정리와 정규분포의 성질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모르시면은 저한테 이메일로 여쭤보세요. 혹은 다음 주부터 제가 실물로 등장하니까 현장에서 저한테 좀 여쭤보세요. 그죠? 세 번째, 뭐 이거는 뭐 잘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고 실제로는 이 시그마를 9%라고 하는데 실제 정확한 값은 마이너스 1.96이에요. 근데 1.96이라고 하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2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뢰 수준 95%의 의미는 뭐냐? 90%의 의미는 뭐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것은 뮤예요. 그죠? 뮤는 우리가 이제 뮤는 이제 중심각 용리에서 x 바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죠. 근데 이게 딱 포인트 하면 틀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를 준단 말이에요. 이 시가만큼. 그러면 이게 95% 신뢰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요거의 분포 자체가 정규분포를 그리니까 정규분포니까 이 시그마만큼 벌리면은 이게 마이너스죠. 그러면 요게 요 범위가 95%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경우에서 95% 포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범위 내에, 즉 x바 마이너스 2 시그마와 x 플러스 2 시그마 범위 안에에 뮤가 적어도 100번 중에 95번은 있다는 게 95% 신뢰 수준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지금 이해 못하면은 요 구간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해하실 겁니다. 역시 모르면은 이메일로, 그래도 모르겠으면 현장에서 저한테 직접 여쭤보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는 신뢰 수준의 포괄성과 정확성이라는 주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세요. 정윤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시그마만큼 하면 이게 95% 신뢰 수준이죠. 이 시그마만큼 버리면은 요거는 이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제 정균포죠. 그러면 이 시그마만큼 벌리면은 이거는 95%를 차지하죠. 근데 3시그마만큼 벌리면은 이거는 99% 정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뮤의 값이 95% 신뢰 수준에서는 여기에 따르면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거 90% 신뢰 수준이에요. 99% 신뢰 수준하면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맞출 확률이 높습니까? 아무래도 범위가 넓은 게, 즉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범위가 뮤를 포괄할 가능성이 높죠. 정확성이 이게 높습니다. 그죠? 아니죠. 포괄성이 이게 높죠.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포괄성은 이게 좁아요. 하지만은, 정확성은 이게 더 높은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신뢰 수준을 넓히면은 이 폭이 넓어지니까 포괄성은 넓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맞는 거죠. 하지만 정확성은 떨어지는 거죠. 왜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일 날씨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내일 날씨가 얼마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영하 0도, 내일 날씨는 영하 0도부터 영상 10도 사이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일 날씨는 영하 10도부터 10도까지니까 틀릴 가능성은 없죠. 왜냐면 거의 이 안에 들어오니까. 하지만 이것은 정보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즉 정확성은 거의 떨어진다는 겁니다. 대신 내일 날씨는 마이너스 1도부터 한 2도 사이에 있는 것 같아. 이러면은 틀릴 확률이 있죠. 즉 포괄성은 낮아지죠. 하지만은 정확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던 겁니다. 즉 신뢰 수준을 95%로 할지 99%로 할지는 사실은 그런 트레이드오프로 생각하는 거예요. 포괄성을 선택할 것인가, 정확성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포괄성을 선택하면은 정확도는 떨어지고 정확성을 선택하면은 포괄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쪽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협점을 찾은 게 이제 95% 신뢰 수준이죠. 그러니까 68% 신뢰 수준을 하면은 1시그마니까 마이너스 1부터 1인 거니까 포괄성은 좁지만은 정확성이 높아지는데 자칫하면 틀려진단 말이죠. 99% 신뢰 수준을 하면은 이제 30시그마에서 신뢰하면은 포괄성은 높은데 정확성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포기하고 타협적으로 본 게 보통은 95% 신뢰 수준인데, 그래서 타협점을 봤는데, 그러면은 포괄성도 높이고 정확성도 높이는 방식이 있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샘플의 크기를 키워주는 겁니다. 아까 봤죠? 샘플이 만약에 10개, 샘플의 크기를 10개로 했을 때, 즉, 하나의 샘플을 했을 때 10명을 추출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그것의 X반은 어떻게 그려졌습니까? 아까 시뮬레이션 했을 때.
정균포가 펑펑하게 그려졌죠. 근데 샘플의 수를 우리가 1000개를 올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X바는 이렇게 됐죠. 굉장히 분포가 작은 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시그마는 굉장히 클 겁니다. 이거의 시그마는 굉장히 크니까 95% 신뢰 수준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범위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시그마를 하더라도 이것 자체의 크기가 크니까 굉장히 포괄성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샘플 크기가 크면은 시그마 자체가 작은 값이 되니까 90% 신뢰 수준에서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시그마 하더라도 이 값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왜냐면 이 값 자체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샘플 크기를 크게 하면은 포괄성도 확보할 수 있고 정확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을 뽑을 때 될 수 있으면 큰 값, 크게 많이 뽑으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논문 쓰실 때 설문지를 돌린단 말이죠. 설문지 돌릴 때 샘플 크기 몇 명으로 하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는 적어도 100명 이상을 하라고 하는데 100명 이상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다다익선이죠. 만약에 서베이 샘플이 200개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그래프보다 이런 그래프가 되니까 더 추정 구간의 정확성과 포괄성이 동시에 향상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샘플 수가 300이면은 이 값이 더 정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샘플 수를 될 수 있으면 크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서베이 같은 걸 할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즉 포괄성과 정확성을 크게 하기 위해서, 즉 이런 분포보다는 이런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샘플 크기를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얘기는 조금 낯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이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얘기했던 내용을 종합해서 여론조사 예를 들면 이제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보시죠.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런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신뢰구간 추정의 가장 좋은 사례가 사실 여론조사입니다. 제가 2020년도 10월 4주차, 그러니까 지난주 대통령 지지도를 봤더니 43%예요. 43%. 43%니까 지금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다시 부정평가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요새 다시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얘기 하려면 또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 얘기 말고 우리는 통계 얘기만 하는 거죠. 이 43%는 어디서 나오는 숫자입니까? 이거는 우리식으로 표기하면 샘플의 값이죠. 이때 샘플은 뭐였습니까? 이건 갤럽 조사인데 샘플은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그리고 RDD 휴대전화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따지면 X바가 43이라는 겁니다. X바. 즉 샘플의 평균이 43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것은 국민 전체, 즉 파플레이션의 평균값이죠. 대통령 지지하는 평균값이죠. 즉 뮤를 알고 싶은 거죠. 이게 얼마인지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을 갖고 왔는데 43인 거죠. 근데 우리가 43이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 파플레이션의 대통령 지지율은 43이다면은 뭔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죠. 즉 에스티메이트죠. 즉 작살로 그 값을 찍으면은 틀릴 확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컨퍼던스 인터벌, 즉 신뢰 구간을 추정한단 말이죠. 어떻게 추정합니까? 요거는 요 X바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렇게 샘플을 갖고 오면 샘플 자체가 정균포를 그린단 말이에요. 즉 X바가 여기서 43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95% 신뢰 수준이니까 마이너스 이 시그마만큼 벌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인트로 대통령 국민 전체 대통령 지지율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공표하는 거죠. 10월 4주차 대통령 지지율은 43 플러스 마이너스 이 시그마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오차범위죠. 표본 오차죠. 이게 3.1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은 39.9에서부터 46.1
1% 있다고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100번 중에 95번은 이 값이 들어올 확률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여론조사의 원리인 겁니다. 즉, 이런 인터벌로 실제 그 10월 셋째 주 국민 전체의 여론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 범위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틀릴 확률이 적죠. 딱 43%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릴 확률이 적은 거죠. 그러면 이때 4.3%는 3.1은 오차범위니까 이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시그마니까 실제 시그마 값은 얼마입니까? 1.5 곱하기 2가 3.1 나왔으니까 시그마 값은 1.5입니다. 만약에 99%로 우리가 추정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43 플러스 마이너스 이때는 이게 시그마니까 3시그마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3 플러스 마이너스 4.56 하면은 38.4부터 47.7까지가 대통령 지지율이 포함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범위는 거의 10% 범위니까 10% 포인트니까 너무 넓잖아요. 이거는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99% 시즌은 틀리진 않지만 너무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대개는 90% 신뢰 수준으로 95% 신뢰 수준으로 이 정도로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여론조사는 이 숫자 43%를 공표하지만 사실 43%를 공표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공표하는 거죠. 39.9%에서 46.1% 사이에 대통령 지지율이 있다라고 인터벌을 이 범위를 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매년 공표하는 겁니다. 아니 매주. 그죠? 이 여론조사가 바로 오늘 얘기했던 신뢰구간 추정. 신뢰구간 추정. 뭘 추정하는 거였죠? 모집단의 값을 추정하는 거였죠? 이 원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뭐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하면 또 온라인 강의가 좋은 게 계속 무한반복해서 듣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거나 역시 다음 주부터 저한테 직접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써 모집단의 추정하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첫 번째로서 신뢰구간으로 추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설검증 방식으로 모집단을 추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기 전에 11월 10일 날 특강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성의교정에 참여하셔서 특강을 들으시면 좋겠다. 따로 또 공지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10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